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즐겁게 지내셨나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언제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게 또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융의 인간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이제 융의 인간관에 대해서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개념들, 융은 어떠한 그 심리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론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일단 융의 정신 구조, 정신 구조는 융의 정신 구조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융의 그 정신 분석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 통합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개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융의 인간관이고 융이 추구하는 기본 가정이다. 인간에 대해서 결정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은 자신의 삶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성화를 추구하는 존재다. 라는 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융의 이론에서 이제 우리 이게 PPT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144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융의 이론의 정신 구조, 융은 정신 구조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모형으로 이제 나타냈다. 라는 거. 외부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외부 세계에 페르소나라는 개념, 이제 원형의 개념, 페르소나와 음영, 아니마, 아니무스, 의식, 자기, 이러한 원형의 개념들, 자기에 대한 원형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도식화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성격 구조, 정신 구조에는 이제 집단 무의식과 이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그리고 자아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자아를 이렇게 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프로이드의 정신 구조와 원형에 대해서 이런 모형으로 이제 프로이드는 죄송해요. 자꾸 프로이드라고 하지. 프로이드가 입에 뱄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프로이드에 꽂혔지? 계속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융하면 이렇게 프로이드하고 이제 연결 지어지는 이 무언가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이렇게 이러한 모형으로 정신 구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거. 요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프로이드의 개념에서 정신 구조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프로이드라고 했죠. 융은 또 어떠한 정신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구조를, 융이 말하는 정신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정신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아, 그리고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 이렇게 융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거는 그럼 무엇인가? 자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면, 자아는 의식적인 마음이다. 자아는 의식을 하는 마음이고요. 의식적인 마음이고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이나 기억,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알 수 있는 거, 의식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지각, 기억,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자아라는 것이 이제 그 의식에 이르는 문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아이다 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향성의 태도나 내향성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당 부분이 자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을 외향성과 내향성,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MBTI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외향적인 태도와 내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외향성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 외향적인 태도는 의식을 외적 세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식을 외적 세계와 타인을 향해서 있는 성격,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부를 향해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외향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내향적인 내향적인 태도는 의식을 자신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세계로 이제 향해 있는 성격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에너지를 외부에서 찾는 거죠. MBTI에서도 그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객관적 현실이 외부 세계를 이제 지향하는,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성격에서. 그러니까 지향하고 대인관계가 솔직하고 이제 사교적이고 타인들과의 진실한 교제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향적인 성격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외향적인 성격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향적인 성격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삶에, 자기 내부와 이제 주관적인 삶에 이제 영향을 두고요. 그런 삶에 이제 가치와 영향을 두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좀 위축되어 있고 좀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좀 내성적인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내향적인 그 태도와 외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부에는 외향성 혹은 내향성 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기능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적인 기능은 어떤 것이냐면 합리적이냐 혹은 비합리적이냐 라는 점에서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인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 내부 세계에서 우리의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혹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에서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냐 혹은 비합리적이냐 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합리적 기능은 사고하기와 느끼기, 사고와 감정, 이것도 이제 MBTI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사고와 감정 차이,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정반대의 기능이지만 둘 다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경험을 조직하고 분류한다 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능에는 감지하기 하고 통찰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각적인 기능과 이제 그 직관적인 통찰하는 그 기능, 감각과 직관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지하기가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통찰하기는 육감이나 일종의 비감각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반대의 기능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그 심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게 자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MBTI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 해보면요. 여러분 MBTI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한번 이제 검색을 쉬는 시간에 한번 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아마 학생생활 상담센터 이런 데서 이제 MBTI 검사 이런 것들을 아마 무료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기의 성격이 이제, 성격 유형은 어떤 것들을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그 차이가 나면 별로 좋지 않고요. 두루두루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융의 자아의 융의 이러한 지금 말했던 심리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MBTI 검사의 기초가 된다. 라고도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교재 146페이지, 교재 146페이지에 보면 융학파의 나침판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외향적, 내향적, 감각, 직관, 해서 이제 감각과 인식, 직관, 감각, 인식적인 사고, 판단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MBTI 유형에서 16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감적이냐, 이렇게 해서 16가지, 4가지씩 해서 4, 4, 16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MBTI는 이러한 융의 이러한 심리적인 개념, 심리적인 자아의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개인 무의식은 이제 자료의 저장 창고다. 두 번째로 개인 무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 무의식은 자료의 저장 창고다. 이거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이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개인 무의식은 무의식에서보다 상부에 있다라고 상부에 있고 보다 표면에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의식 속에 더 남아있지는 않지만 쉽게 의식부로 떠오를 수 있는 자료의 창고는 혹은 저장소이다 라고 이제 융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인상을 주기엔 너무 약해서 의식에 도달할 수 없는 망각된 기억들과 너무 위협적인 것이어서 자아의 억압 그리고 억제된 기억들과 외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기억들이 너무나 이제 좀 내가 떠오르기에 너무 이제 좀 위협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 무의식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망각되고 억제된 기억들, 외상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콤플렉스는 전체 정신 속에 보다 작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콤플렉스인데요. 융의 이제 개인 무의식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융이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해서 정서나 기억, 사고의 무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콤플렉스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신 속에서 이제 보다 또 그 안에서 또 작은 정신들 이런 것들. 그래서 콤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정신 속에서의 보다 작은 정신이고 어떤 것이 강하게 집착하는 어떠한 것에 이제 강하게 집착하는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것이 이제 콤플렉스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제 모든 것들,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가치와 흥미를 가지는가, 그 흥미와 동기를 가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그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융은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살아가면서 축적되는 억압된 기억이나 환상, 소망, 외상, 욕구, 욕구, 이런 것들의 저장소이다. 이런 것들이 저장소이고, 개인 무의식의 성격에 착한 면과 악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음영이 존재한다. 음영이, 우리는 이제 보통 음영을 섀도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음영이 존재한다. 그래서 융이 성격의 그림자 측면을 분석을 통해서 통합, 음영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그림자를 분석해서 이것들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유와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융은 보았습니다. 융의 정신구조에서 자아와 개인 무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융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인데요. 그러니까 융의 이게 처음 컴플렉스가 종의 진화사에서 어떠한 경험, 어떠한 진화함에 인해서 이제 어떠한 경험이나 그 유전자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전달되는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이러한 보다 보편적이고 진화 경험의 저장소.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이러한 무의식, 이런 것을 이제 집단 무의식 저장소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 저장소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어때요? 우리가 집단적인 정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접촉하기 어렵고 깊은 수준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데, 초개인적인 구조로서 이미지, 상징, 신화 이런 것들, 초개인적인 구조고 이미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상징이나 신화, 원시 때부터 이제 오랜 시절을 거쳐서 현대까지 전수된 원형의 가상 창고를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현재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따라서 정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아주 오래된 옛날 경험들, 우리 모두에게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각되고 사고하고 느끼는 소인이나 경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원시적부터 이제 조상들이 어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소인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동적으로 어두움을 좀 두려워하는 이러한 경향을 인간은 나타내고, 인간의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인간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그것을 이제 상징화할 수 있다. 라고 밝은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것이 보다 쉽게 학습된 것이다. 라고 이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러한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원시 시대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무의식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소인이나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융은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화 탐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집단마다 어느 시대나 어느 한 장소나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유사한 주제,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통찰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찰을 통해서 고대와 현대 사이에 이러한 일치성을 갖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어떠한 경험들은 수많은 세대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이제 그것들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무의식들, 무의식 안에 내 저장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족의 기억이라기도 불리고요. 집단 무의식은 융이 제안한 독창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게 이제 융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고요. 개념으로 분석 심리학의 이론의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이 사람들이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인 자료,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인, 심령적인 것, 신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융의 정신 구조는 이제 자아와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프로이드의 융의 정신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융이 얘기하는 원형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개념에서 원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형의 종류에는 페르소나와 아니마, 그리고 아니무스, 그리고 음영, 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형이라는 것은 뭐냐? 원형은 뭐예요, 여러분? 원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개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꿈이나 환상, 신화, 예술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원시적인 정신적 이미지 혹은 패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원형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원형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성격 구조의 성격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런 원형에는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페르소나, 인간은 원래 페르소나라는 말이 배우가 극 중에서 이제 하는 분장, 다른 얼굴, 역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 역할을 관객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던 가면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페르소나였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이제 가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제 여러분 영화 보니까 선거하고 이러는 영화 라미란이 나왔던 영화가 있던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회와 타협하면서 사회에 적당하게
통용되고 통용되는 듯 통용되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는 가면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이 대화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방식 이런 것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이 페르소나의 현대 생활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용하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 페르소나는. 그리고 건강한 정신의 목표는 페르소나를 수축하고 정신의 다른 측면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제 다른 상담 이론의 개념과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페르소나가 정말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페르소나가 이게 정말 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역할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아는 어떻게 해요? 오롯이 페르소나와만 동일시가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나의 정신적인 측면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이게 자신의 페르소나,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진정하게 어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도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거, 속이고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너무 페르소나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건강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소나가 이렇게 나쁜 개념, 좋은 개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정신병리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제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융의 주요 개념 안에서 성격 구조에 대해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성격 구조가 첫 번째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요 개념의 원형에 대해서 페르소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성격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다음을 이해하는데 프로이드의 인간관에서부터 이제 쭉 이게 융의 인간관에서부터 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 융에 대해서 주요 개념, 성격 구조와 이제 원형에 대한 개념, 페르소나까지 좀 잘 이해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원형의 개념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